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피렌체, 그러니까 르네상스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단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죠. 다시금 말하지만 제가 올리는 미술사 수업은 할 수 있으면 좀 순서대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다 보기 싫다고 한다면은 좀 시대 안에서만이라도 처음부터 보는 게 좀 좋아요. 그렇게 해야 좀 흐름이 나오니까. 제가 뭐 1시간, 2시간 계속 녹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해도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거의 1시간 반짜리 내용이 이상하게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딱 20분밖에 안 나와. 그리고 또 다 해놓고 보면은 내용이 빠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 자꾸 질문이 올라오면은 이제 아, 내가 이거 빠뜨렸구나 싶긴 한데 빠뜨린 부분들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화가들,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던 어떤 선구자급인 화가들이 몇 명이 있는데 잘 알려지진 않은 화가들이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는 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얘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다 처음 들어봤대.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마 부산이었던 걸로 부산이었어요. 예전에는 뭐도 했었냐면은 그 구글 지도 열어놓고 이제 랜덤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딱 찍는 거죠. 찍은 다음에 그 교회의 외관을 보고 이게 이제 어떤 양식의 교회일까를 맞추는 그런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학생들 데리고 그거 하다가 이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생각해보니 좀 미안하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피렌체의 이제 선구자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치마부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런 화가들에 대해서 만약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은 책을 하나 사봐야 되는데 자 이거 보이죠? 르네상스 미술과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르조 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한길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좀 분량이 좀 됩니다. 책이 좀 권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죠. 사라고 얘기는 못하겠다 솔직히. 이게 한 권에 45,000원짜리니까 인터넷으로 사면 41,000원 정도 할 것이고 다 살려면은 거의 한 20만 원 들어요 이거. 근데 사놓으면은 봐봐요, 쭉 꽂혀 있으면은 간지는 정말 끝내줍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책은 뭐다? 장식품이다 라고 하는 거. 저 한기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책이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치마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요 책을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치마부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에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정신과 어떤 감정이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화가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주로 활동했던 곳은 피렌체이고요. 그래서 피렌체에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은 이 사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작품은 무엇이냐면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렌체 가보신 분들 중에서 거기 가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면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패키지로 간다면은 거기 안 갈 거란 말이지. 내가 만약에 패키지를 짜는 입장이라면 거기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모르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산타크로체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피렌체 대성당에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 가보면은 이 치마부에가 이제 그렸었던 십자가 그림이 이렇게 옛날에는 걸려 있었죠. 근데 이게 1966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원작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원작은 이제 그게 식당이었나? 근데 거기에다가 구석에다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대충 걸어놓고 다시 그려가지고 이제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직접 가서 본다면은 복제품을 보게 되는 것이고
원본은 이제 과거에 남겨놓았었던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예수의 어떤 외면이나 얼굴 표정 같은 게 좀 독특합니다. 이게 뭐가 독특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특이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어때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의 표정이 이제 좀 섬세하게 그려져 있죠. 전체적인 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걸린 몸이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요. 신체 자체는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성을 추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치마부에가 추구한 예술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어떤 극단적인 대립상이 있어요. 제가 내 책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영상으로 설명할 때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초반에만 또 얘기하다가 안 했는데, 요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봐요. 어느 정도 좀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풍경을 그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눈이 본 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게 될까? 아니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눈이 보는 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럼 뭘 그릴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보고 있는 걸 그릴 만큼의 실력도 안 돼요. 내 눈이 보는 걸 그린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렇냐면은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보다 한 분은 또 지금 곰브리치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곰브리치의 이제 견해를 한번 빌려와 보자면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인간은 어떤 대상을 진실되게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예전에 했었던 그 옛날에 했었던 그 구석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동굴벽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 도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보는 그대로 본따 가지고 벽화를 그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굴 벽화는 실제 대상 사물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감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뭐 기법의 한계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최대한 똑같이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주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주의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사실주의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쿠르베의 사실주의하고도 섞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자연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알겠죠? 자연과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사실상 사실주의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쿠르베의 사실주의와 좀 구분짓기 위해서 자연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걸 보고 자연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린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인간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은 사람은요, 눈이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자꾸 아는 걸 보려고 하게 되죠. 지식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혜 도식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그리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는 걸 그린다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추상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약간 좀 기호화 되게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학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상징화 시킨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게 되죠. 이집트 애들 그림이 그런 특징이 제일 강해요. 이집트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실존하는 인간과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만 잡아와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졸라맨 같이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졸라맨을 보면 사람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냈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만 따서 딱 기호화시켜서 그린 것인데 이게 보는 순간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바로 깨우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약에 그러한 사고의 메커니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 굳이 똑같이 그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상정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학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여주게 되는 예술 양식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연주의 양식이 있고 기하학 양식이 있게 되죠. 이 사이에 선을 하나 쭉 그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정도까지 치우치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연주의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쳤는가? 기하학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쳤는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기하학 쪽으로 좀 더 치우쳤는데 조금씩 자연주의 쪽으로 많이 빠져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 뭐 이집트나 그런 걸 갖다가 이집트 예술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뭐 기하학 양식의 어떤 정점에 달해 있는 예술이라고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예술은 자연주의에 가깝겠어요? 기하학에 가깝겠어요? 당연히 기하학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겠어요? 자연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현실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떠서 그려야 돼요. 현실에 있는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삐쩍 마르기도 하고 못 박히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걸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자연주의 쪽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근데 중세 예술에서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거든요. 그 사람은 사람이자 신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합일시키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제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분명 아팠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중세 예술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까?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상중화시키게 되죠. 근엄하게 못 박혀도 나는 간지가 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실적이에요? 아니면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이라는 거지. 그럼 어느 쪽으로 빠진다? 기하학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치마부의 작품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고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고통이 느껴진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 사람이 추구한 예술성이 어느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 사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 시도는 고딕 자연주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고딕 자연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고딕이 보여준 자연주의적인 경향이 과거의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만큼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직도 여전히 기하학 쪽이 훨씬 더 가깝게 있지만은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겨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겨냥성이 이 피렌체 초창기에 이제 르네상스 화가들이 오게 되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화가가 누구냐면 치마부에. 알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치마부에를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봐야 되겠지? 이 치마부에가 보여준 이 사실성을 향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 혁신적인 측면은 제자한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조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267년에 태어나서 1337년에 죽었죠. 이 사람의 작품도 피렌체에 가면 많이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탈리아 그 파도바라는 데 가게 되면은 예배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위주로 볼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베네치아 있잖아요. 베니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서 서쪽으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릴까? 별로 멀지 않아요. 조금만 나오면은 파도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고딕할 때 노틀담 옆에 있는 센트 샤펠 예배당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생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이니까 다 똑같이 생겼죠. 다만 내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꾸미냐가 문제인데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 안에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 전부 다 조토가 이제 싹 다 그린 거죠. 예수의 생애를 주제로 해가지고 사방에다가 이야기 형태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여러 개를 그려놓고 순서대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다음 동방 박사가 오고 그렇게 하다가 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려지고 부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작품들을 다 볼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만 이제 볼까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볼 거예요. 다 안 볼 거고. 자, 봅시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이제 끌어안고 있죠. 마리아 뒤쪽에는 이제 요한이 이제 팔을 이렇게 드펄로 뒤로 쫙 뻗은 채로, 요한 맞나 근데? 아, 요한 맞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팔을 뒤로 쭉 이제 벌린 채로 슬퍼하고 있고요. 자, 이게 왜 특별할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특별한 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잠깐 정지해놓고 이게 왜 특별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생각했다고 치고, 자, 제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작품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간의 창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 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옛날에 중세 예술 같은 경우에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었을 것 같아요? 공간을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님의 근엄한 모습을 그냥 앉아있는 모습만 하나 딱 박아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 막 그냥 막 별 그려놓고 사실적인 어떤 공간감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토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마부에가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조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림 속에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훨씬 더 사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는 다 뭐가 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공간이 이제 처음으로 창조된다. 뭐 처음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아무튼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이게 요한 팔 뒤쪽으로 보면 공간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짝 포개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살짝 포개짐으로 인해서 누가 앞쪽에 있고 누가 뒤쪽에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깊이감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담벼락 보이죠. 이 담벼락이 기준점이 되는 건데 담벼락 아래 부분은 이제 인간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감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담벼락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천사들이 쭉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공간감이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늘을 나르는 뭐 하늘에서 비행기를 하나 본다고 해봅시다. 비행기가 엄청 빠르잖아, 그지? 근데 그냥 파란 하늘에 비행기 혼자만 가만 날아가고 있으면 걔가 빠른지 몰라요. 혼자만 있으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에 또 속도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반대편에서 오는 비행기를 교차시키게 되면 속도감이 느껴지게 되겠죠. 영화는 그런 식으로 찍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이나 공간감, 뭐 속도감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점.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 담벼락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점점 찍혀 있죠. 마치 하늘에 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별만 보고 저건 더 멀리 있고 저건 가까이 있고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반딱반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딱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상의 공간에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가지고 있는 공간감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더. 천상의 영역에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감을 주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담벼락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간감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간 연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원근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죠. 각자의 공간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의 각각의 모습 같은 걸 말이죠. 하나만 더 볼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요한의 승천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역시 사실적인 공간 연출 좀 보이죠. 그리고 뭐 옷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도토라고 하는 화가가 보여준 어떤 혁신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치마부에에서 도토로 이어지게 되는 이 일련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또 한 사람을 더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두치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시에나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죠. 1255년에서 1319년에 이제 죽게 되고요. 물론 뭐 저기 저 어딨냐 피렌체에도 이 사람 그림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놓고 회화에서 3차원 공간을 표현하려고 애쓰게 되죠. 자, 그림 하나 봅시다. 이 그림은 수태고지죠. 마리아가 에베스물 이제 가서 고지해 주는 거예요. 수태고지. 수태를 했음을 고지해 주는 거죠. 내가 너무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요새 애들이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더 외우려고 하더라고 이거를. 이거 왜 외우지? 여러분들 한자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한자를 내가 다 쓰고 뭐 읽고 그거는 뭐 못해도 되는데 최소한 어떤 글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도는 알면은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한자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수태고지를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서 있는 공간을 봐봐요. 그러면은 위에 이제 건물 같은 게 있죠. 지붕이 있고 앞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입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약간 원근법은 아닌데 원근법 비스무리한 투시화법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실점이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는데 좀 3차원적인 입체감을 주려고 뭘 줍니까? 투시화법이 살짝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 훨씬 더 진일보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두치오의 그림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게 이제 초창기 피렌체에서 활동했었던 화가들이 보여준 어떤 뭐 혁명성이라고 해야 될까? 뭐 급진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고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향한다? 자연주의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쪽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씩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발전의 기본적인 양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면 고딕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련의 흐름이 쭉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네스크 때만 하더라도 기하학 양식이 훨씬 더 가까웠는데 고딕으로 십자군 전쟁 터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등장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방향성이 점점 사실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사실적으로 고딕 자연주의 지나서 피렌체의 이 선구자적인 화가들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중요한 화가들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꾸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살짝 반발이 오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 이집트 정도의 어떤 기하학적 양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중간쯤에서 약간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힘든데?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